그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학교도 이 대전 충청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내놓아도 크게 손색이 없는 스마트 팩토리 설비들을 그리고 구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구축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키워드가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대가 도래됐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 산업뿐만 아니라 뭐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환경도 바뀐다 그러고, 뭐 문화도 바뀐다 그러고, 뭐 의료 체계도 바뀐다 그러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뭐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부터 그것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인더스트리 4.0은 이제 독일의 제조 혁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은 이제 제조업에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고, 제조업의 이제 글로벌 경쟁 지수로만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사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고, 현재 독일이 한 3위 정도 돼요. 그래서 독일도 이제 굉장히 좀 글로벌리 제조 강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5위, 6위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제조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 상위권에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은 이제 제조 강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지금 독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기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특히 지멘스라는 회사가 글로벌 1, 2위의 그런 뭐 제품을 설계한다거나 생산하는 데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 그대로 가장 많은 기업들, 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제조에 필요한 생산 설비들, 장비들도 독일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밀 가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독일이 굉장히 앞서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독일이 이제 제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굉장히 그 리딩을 하고 있는데, 뭐 신흥국가들이 이제 제조업, 우리나라 같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자기들 약간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2003년에 그 독일의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 일종의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적인 제조 혁신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단순히 번역하면 산업 4.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제조 혁신 계획을 이제 만들었고, 뭐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제조 그 인더스트리 4.0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스마트 팩토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의 뭐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을 굉장히 좀 그런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얘기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은 똑똑한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독일의 국가적인 제조 혁신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 4.0이라는 키워드 썼죠. 4.0이라는 키워드 썼는데 이때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혁명을 위한 뭐 4.0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좀 뭔가 똑똑한 공장, 기존하고 틀린 뭔가 제조 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제조 방식들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혁신하겠다 제조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덱스 4.0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이제 발전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됐던 게 아니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 앞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독일의 제조혁신 계획,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은 그게 발표된 게 2013년이에요. 2013년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제가 태블릿에서 이제 펜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번지네요. 이렇게 라인이 자꾸 생기네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은 2013년에 독일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 개념이 이제 확대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계기가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 다보스 포럼이 이제 매년 열리는데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뭔가 포럼 형태로 이제 뭐 아무튼 모여서 뭐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사실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스마트한 공장을 만들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그 일종의 뭐 디지털 혁신들이 이제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고 이 혁신들이 우리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꿀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거기에 국한된 계획으로만 우리 생각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좀 확대된 개념으로 이 용어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똑똑하게 만들고 의료도 똑똑하게 만들고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똑똑하게 만들고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회 전반의 큰 변혁이 이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큰 변혁이 생기고 우리가 현재 그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인 르네상스가 올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르네상스를 불러올 대전환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고 이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산업 공공 영역 정치나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공 영역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짜 온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그리고 뭐 이렇게 리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행위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4차 산업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란 용어를 쓰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 혁명을 얘기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좀 4차 산업 혁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가 이제 네덜란드에도 있고 이제 독일에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키워드로 쓰이고 있는데 너네 나라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용어 거의 안 쓴대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전히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얘기한 대로 똑똑한 공장,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이제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표적인 이 시대의 어떤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도 비슷한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이런 전체적인 유행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사실 뭐 나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일정 부분 리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거나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보시면 1760년부터 1820년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기기관이 키워드였죠.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동력원을 만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인간이 뭐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런 증기기관들이 대신해 주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 4차도 마찬가지인데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산성의 어떤 대폭적인 큰 혁신,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혁명의 시대가 이제 약간 구분이 되고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의 대표적인 혁신이 혁명을 나타내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이제 일들을 일부 무거운 짐을 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증기기관이 대신해 주기도 하고 또 이런 증기기차가 생기면서 원거리들을 무거운 짐을 실어 나갈 수 있는 원거리 간에 무거운 짐을 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차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 생산성의 혁신들이 일어난 거죠. 그 뒤에 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마찬가지로 또 전체적인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생활에 또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자동화의 시대, 뭐 디지털 시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컴퓨팅, 그러니까 이 컴퓨터 기술이 등장하면서 또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죠. 이때는 이제 공장으로 따지자면 기존에 수백 명이 수작업으로 하던 일들이 자동화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수작업을 하는 일들을 그 기계들이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자동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기술이 이제 PLC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기계를 제어하는 컴퓨터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 PLC가 등장하면서 이제 자동화, 공장의 어떤 자동화 그리고 뭐 공장뿐만 아니라 뭐 우리 생활에 그 일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버튼만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죠. 뭐 이런 식의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산업 전반에 또 혁신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업혁명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80년, 1차 산업혁명은 한 80년 동안 쭉 진행됐네요. 2차도 한 80년, 3차 산업혁명도 뭐 사실은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뭐 초반까지라고 보면 한 100년 정도 쭉 진행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하면 80년 정도 혹은 80년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막 시작된 거고, 이게 한 80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00년 동안 쭉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를 하고 막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출연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막 제안해라라고 하는 그 부처에서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이제 푸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만 해도 그때 한 3, 4년 전만 해도 무슨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을까, 뭐 큰 변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또 이제 IT 하는 어떤 정보 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IBM이나 이런 MS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제품을 팔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용어, 단순한 용어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의심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근데 아직 체감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앞으로 80년, 예를 들면 80년 뒤에는 그 시대가 이제 혁명의 시대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인텔리전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제 지능의 시대죠.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똑똑해지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더스 4.0에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가 유래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인더스 4.0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스마트 팩토리였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이제 똑똑한 공장이고 지능을 가진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지능의 시대, 지능을 가지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능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AI, 뭐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죠. 빅데이터, 빅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그 인텔리전스라는 걸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이 뭔지 명확하게 정의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8가지 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8가지 정도의 어떤 기술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인텔리전스, 지능의 시대인데, 지능의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기술들은 뭐 인공지능 기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 3D 프린팅 기술, 산업 분야에서 적층 제조라는 용어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뭐 3D 프린팅을 배우셨죠? 3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 3D 프린팅도 기존의 제조 방식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제조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항상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산업적인 활용은 좀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벽은 아마 조만간 또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정의하는 국가 그리고 뭐 정의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하고 뭐 빅데이터 정도는 항상 얘기되고 있고 3D 프린팅도 빠지지 않고 얘기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 바이오와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기술들, 또 제조 쪽에서 자동화의 대표적인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보틱스 기술이죠. 이 로보틱스 기술은 이제 현재는 뭐 제조뿐만 아니라 뭐 청소해주는 로봇도 있고 짐을 날라주는 로봇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봇 기술도 우리 생활 방식을 많이 바꿀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항상 혁신적인 기술로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자율주행차입니다. 오토노머스 비클인데, 자율주행차도 사실은 이게 개념이 나온 게 구글에서부터 이제 구글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돼서 일부 지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제가 이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구글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좀 비웃었어요. 이게 가능하겠냐?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걸 구글이 보여줬죠. 아무튼 전문가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현재 이제 가능한 걸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차도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AI죠. 특히 뒤에 좀 잠깐 얘기 되겠지만, 여러분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한 거 있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하는 전문가들도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소위 얘기하면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사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전쳤었는데 이세돌이 진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대단한 거는 사실은 진짜 딥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그 알파고를 만든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건데, 어쨌거나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뭐 나머지에도 뭐 나노 테크놀로지나 뭐 양자 컴퓨팅, 뭐 IoT가 이제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하고 연결된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항상 같이 얘기되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섰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뭐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알파고 뭐 같은 경우죠. 아무튼 예측 불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서 좀 같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제 유래가 됐는지 얘기를 했고, 얘기한 대로 이제 인더스트리 4.0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유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은 그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독일의 제조 혁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론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학습한 것처럼 똑똑한 공장을 구축을 해서 기존에 이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생산성을 또 올리고자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마트 팩토리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인공지능 기술이랄지, 빅데이터 기술이랄지, 뭐 IoT 기술이랄지,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술이랄지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돼서 나오는 결과물, 일종의 이제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는 에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의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조의 어떤 지능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스마트 팩토리로 가기는 힘들어요. 기존에 이제 자동화도 안 돼 있는 공장을 갑자기 제조 지능화로 바꾼다거나, 물론 뭐 충분한 예산과 그만큼의 또 필요한 인력들을 갖추고 있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단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비 자동화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자동화되어 있는 설비들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공장이나 설비의 운영을 최적화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최적화되면서 또 쌓여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팩토리 인텔리전스를 끄집어낸다거나, 팩토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끄집어낸다거나, 설비가 언제 고장 날지 미리 예지 보전, 고장을 미리 대응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설비 예지 보조 같은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됐을 때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설비 자동화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PLC, 여기 컨트롤링이라는 게 이제 PLC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PLC를 기반으로 센서 데이터와 액추에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설비를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일종의 이제 3차 산업혁명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조 지능화 단계, 여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단계죠. 그래서 3차에서부터 4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죄송합니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운영 최적화 단계, 이거는 약 3.5차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가 자동화되고, 이 자동화된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제어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설비들이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는 부품 조달이나 생산 계획들을 스케줄링을 또 해야 되겠죠. 스케줄링 하기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리적으로 이제 바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제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공정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품질 관리도 뭐 요즘 비전 가지고도 이렇게 품질 관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품질 관리적인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만 뭐 스케줄링, 뭐 시뮬레이션, 품질 관리 같은 것들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설비의 데이터, 센서로부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겠죠. 이때 이제 사용되는 기술이 이제 IoT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로부터 쌓이는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하고 또 리얼타임으로 계속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최근에 또 5G 기술도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시 이제 기계에
인스트럭션, 제어를 하는 거죠. 제어를 하기도 하고, 이 데이터들이 다 또 쌓여서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데이터를 올려주고 하는 피드백을 보내는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운영 최적화 단계에 이르면 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겠죠. DB로 이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텔리전스, 지금 현재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대로 생산했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장을 미리 예측을 해서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스마트 팩토리 센터는 2018년 5월에 그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해 10개의 대학을 뽑았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센터는 2018년 11월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총장님하고 지역에 이제 여러 정부기관,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네, 우리 학교 스마트 팩토리 센터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될 수 있어요.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베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팩토리 로지스틱스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베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고 있는 그 이동형 저장 장치죠. USB 표면에 우리 한밭대학교 로고를 두 가지 이제 레이저 마킹을 해요. 이 장비가 이제 레이저 마킹을 하기 위한 장비인데, 세 번째 공정에서 이제 레이저 마킹을 하고, 나머지 공정들에서 이제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재질이나 색상을 체크하는 그런 공정도 있고, 또 이제 그 USB를 상자에 포장하는 그런 공정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빠졌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6개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개별적인 설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6개의 연속된 공정을 통해서 USB를 포장하는 일종의 공장이죠. 공장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공장 설비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지멘스의 PLC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인팩토리 두 번째 시스템인 이제 인팩토리 로지스틱스 시스템은 이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베드에서 생산된 그 USB 케이스들을, 포장이 완료된 케이스를 이 모바일 로봇이, 지금은 사실 여기 이제 로봇 위에 로봇 암이 이렇게 장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로봇이 이 포장이 완료된 USB 케이스를 팔레트에 올려서 이 물류 시스템에 전달을 하고, 이 물류 시스템을 타고 가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제 ASRS 시스템이라고 이제 제품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 창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ASRS인데 저장 창고에 계속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더라도 24시간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이 돼서 여기에 계속 저장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